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깜깜한 밤이 아닌 밝은 낮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좀 기온이 낮아진 상태예요. 요즘 봄이라고 해서 봄이 온다고 정말 따뜻하고 막 꽃망울도 터져가고 그런 날씨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컨디션 관리 잘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책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논어로 여는 아침이라는 책입니다. 표지도 참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그런 느낌이죠. 네, 제가 책 제목과 그리고 표지, 내용 모두 한 박자가 마음에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예전 같으면 고전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거리가 먼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라고 느껴졌다면 요즘에는 좀 젊은 층에서도 고전을 통해서 굉장히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더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는 책이나 콘텐츠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허지웅 쇼의 라디오 PD 그리고 팟캐스트 시네타운 19의 공동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김훈종 작가님의 책입니다. 김훈종 작가님은 약간은 독특해요. 어릴 때부터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외우고 윈도우 95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절에도 대학에서 맹자 원문을 한 땀 한 땀 필사하며 익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간혹가다 보이던 정말 책 좋아하는 친구, 네, 그런 느낌 딱 드시죠? 그래서 고전에 관한 그리고 책 읽기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이미 출간을 하신 작가님입니다. 차례를 보면 크게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1부는 이토록 내 마음을 아는 고전이라면, 그리고 2부는 고전으로 단단해지는 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도 있고 고통과 시련, 또 화나는 일, 우울한 일,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면에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일을 해결을 할지 그런 걸 몰라서 버둥대거나 또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고전을 많이 찾고 읽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고전을 읽고부터 내 마음의 기준이 생겼다. 그리고 내 내면이 탄탄해지니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좀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챕터마다 여러 개의 사례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작가님이 직접 겪고 보고 들은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과 연관시킬 수 있는 고전, 장자, 주역, 효경, 논어 이런 고전의 이야기들이 다 구절구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려워도 그냥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작가님이 어린 시절 그랬듯이 우리도 어려우면 조금씩 필사하며 익힐 수도 있고 옥편을 찾아가면서 배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꽉 찬 내면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가 되는 그런 올해가 되기 위해서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프롤로그.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세계 문학사상 가장 빛나는 첫 문장이 아닐까.
까까머리 어린 시절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읽으며 이 소설은 분명 판타지일 거야 라고 확신했다. 아무리 막되먹은 자식이라도 그렇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오늘인지 어제인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인가. 메르소의 부도덕을 진저리 치며 경멸했다. 그런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도대체 어머니의 소천이 어제인지 그제인지 아니면 오늘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황망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슬픔에 짓눌려 내 머릿속 시간관념은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지금 이방인은 아니 적어도 그 첫 문장만큼은 내게 극사실주의 소설이다. 졸고를 마무리하던 중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드렸다. 목구멍에서 잿빛 울음이 솟구쳤다. 어머니의 텅 빈 화장대를 정리하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대성통곡이라는 표현을 활자로만 접했던 나는 그 흔해 빠진 단어의 의미를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낡은 화장대 위에는 변변한 로션 하나, 스킨 하나, 립스틱 하나, 향수 하나 없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았던 커다란 영양크림만이 덩그러니 화장대 한 구석에 주눅든 듯 놓여 있었다. 내 어머니는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 20회 가까이 모진 수술, 항암 주사, 방사선을 돌아가며 맞닥뜨리셨다. 그 고통의 시간은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입장에서도 마치 치열한 전투처럼 느껴졌다. 단 한순간도 날선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던 불면의 밤. 아, 어머니는 그동안 그야말로 생존하셨던 것이구나. 삶의 존엄이나 사치 혹은 여유라는 어휘는 적어도 어머니의 투쟁과는 거리가 먼 단어였구나. 뒤늦은 깨달음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남루한 회한과 더불어. 더 유명하다는 명의를 찾아가 볼 것을, 더 맛나고 기름진 음식을 대접해 드릴 것을, 더 멋지고 화려한 옷을 선물해 드릴 것을, 백화점에서 온갖 종류의 화장품을 쓸어와 화장대 가득 채워드릴 것을. 후회가 가슴을 두드렸다. 둔탁한 쇠망치가 때려대는 것 같아 아리고 아프고 쓰렸다. 특히나 어머니와 여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한스럽다. 여행의 본질은 누군가와 하루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구경하고, 함께 잠드는 것.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어머니와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멋진 풍광을 바라보며 맛난 음식을 먹어가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화, 시간을 넉넉히 나누지 못한 것이다. 먹먹하게 스며든 슬픔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이렇게 서문을 쓰고 있는 지금, 어머니께서 내게 남기신 선물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바로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나 세상을 일찍 등진 현자들이 이미 지겹도록 가르쳐준 낡고 뻔한 교훈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 소중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했다. 아니, 감히 받아들일 만한 그릇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오늘인지 어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이 지나간 후 마음속 켜켜이 남은 침전물은 내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알아챌 줄 아는 지혜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에 휩싸여 있던 나에게 내리는 따끔한 죽비였다. 내가 누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지 눈뜨게 되었다. 때로 과거에 얽매이고 때로 미래에 휘둘리며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과 불운을 곱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곤 했다. 다시금 후회와 회한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왔다. 어머니를 선산에 모신 후 효경을 펼쳐보았다. 어느 구절 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이 없어 부끄럽고 참담했다. 송구함에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마음에 가장 큰 파도를 일으킨 구절은 다음과 같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심여기지 않으니 어버이를 섬기는데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 덕이 온 사람에게 미쳐서 세상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결국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어우렁더우렁 잘 지내는 것이다. 우리네 장사미사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자신의 시간을 허비한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만끽하는 데 집중해도 모자란 인생이다. 기껏해야 100년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곧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실존이라 칭한다. 나의 삶을 나의 지휘에 맡기고 나만의 박자에 맞춰 걸어갈 수 있게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다. 문득 언젠가 읽었던 레프 톨스토이의 말을 떠올려 본다. 과거는 이미 있는 것이며 미래는 오지 않았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순간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순간에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며 받은 또 하나의 유산은 바로 사람이다. 내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깊은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했다. 나 역시 매 순간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춤추고 싶어졌다. 아, 효경의 저 가르침은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었구나. 깨달음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내게 값진 선물을 남겨주고 떠나가셨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마음을 기울여라. 그것이 결국 삶의 전부다. 헛된 욕망과 거짓 탐욕에 중독된 나는 화들짝 깨어났다. 찌들어버린 마음이 온전히 맑아지려면 아마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고전을 읽으려 한다. 잠시나마 그 순간만큼은 분명 기쁨이 삶을 가득 채우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쌓여가는 아침으로 나는 마침내 현재를 살아라 라는 저 위대한 외침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이뤄낼 것이다.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아니 되고,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함께 고생한 아내는 버려서는 안 된다. 후한서 송웅전. 요즘은 애완견이란 말보다는 반려견이란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반려, 반을 파자하면 너와 내가 함께해야 온전히 한 몫이 된다는 의미이다. 려는 입이 두 개이니 식구를 뜻한다. 하여 반려는 꼭 함께해야만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식구다. 여기서 방점은 반에 찍힌다.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반쪽짜리 내가 부족함을 보완하고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이다. 헤어질 무렵 거듭 전하는 말이 있었으니 그 말에는 둘만 아는 맹세가 들어있다네. 칠성날 장생전에서 깊은 밤 남몰래 속삭인 말.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자. 장구한 천지도 다할 때가 있지만 이 한은 끝없이 이어져 다할 날 없으리라. 장한가 백거이. 백거이는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열리지와 비익조에 비유해 노래했다. 열리지는 뿌리는 다르나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자라는 나무를 의미하고, 비익조는 날개가 각자 하나밖에 없어 한 쌍을 이루어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를 뜻한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만 재구실을 하는 식물과 동물이다. 진실한 사랑은 잘나고 멋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백거이의 절창이다. 결혼이란 권리를 반으로 하고 의무를 2배로 하는 일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염세적인 철학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쇼펜하우어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가만 듣고 있자니 반려의 반이 권리를 반으로 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주장만, 내 권리만, 내 목소리만 높여서는 평생의 반려를 만나기 어렵다. 흔히 강태공으로 알려진 인물, 태공망 여상은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했다. 부인 마씨는 참다 못해 여상을 버리고 도망쳤다. 여상은 훗날 무왕을 도와 은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여상은 건국의 공을 인정받아 제나라 제후에 봉해진다. 그 소문을 듣고 부인 마씨는 성공한 남편을 찾아와 다시 받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여상은 그릇에 물을 한가득 담아오게 하고는 부인 마씨 앞에서 쏟아버린다. 자, 이제 쏟아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보시오. 부인 마씨는 당황하며 답한다. 쏟아진 물을 어찌 다시 담는단 말이오. 여상이 태연히 답한다. 맞소.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듯이 한번 떠나간 부인을 다시 맞이할 수는 없소. 비가 올 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어지는 신영복 선생의 저 유명한 말씀처럼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 역시 반려의 중요한 덕목이다. 아내나 남편이 힘들고 지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능력이 출중해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도 반려가 해줄 수 있는 살뜰한 배려다. 태국망 여상은 함께 비를 맞아주기는커녕 우산을 찢고 달아난 아내에게 쏟아진 물은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을 들려주며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경보다 이기기 어려운 것이 순경이란 말이 있다. 배우자의 고난을 견뎌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나의 부와 명예가 드높아져도 반려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후한을 세운 광무제에게는 호양공주라는 누이가 있었다. 호양공주가 청상이 되자 광무제는 새 배필감으로 마음에 둔 신하가 있는지 물었다. 공주는 여러 신하 가운데 송홍을 지목했으나 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다. 하지만 공주의 청이 워낙 완강하여 광무제는 송홍과 술을 마시며 넌지시 떠보았다. 사람이 출세하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하게 되면 부인을 바꾼다고 하더군. 자네는 어떠한가? 송홍이 단호하게 답했다. 가난할 때 친구는 잊어서는 아니 되고 술찌개미와 쌀겨를 함께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집에서 내보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조강지처에 출전이 된 고사다. 병풍 뒤에서 송홍과 황제의 대화를 듣고 있던 호양공주는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황제를 처남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송홍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걷어차버렸다. 하지만 광무제는 내심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조강지처를 내칠 정도로 의리 없는 신하라면 언제든 임금도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반려의 길은 이토록 힘들다. 역경도 함께 이겨내고 그보다 더 어렵다는 순경도 견뎌야 하니 말이다.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 시절 그가 써내려간 수많은 저작 가운데 독특한 글씨첩이 하나 있다. 하피첩이라 불리는 이 서첩은 다산의 부인 홍씨가 유배지로 보낸 치맛감에 종이를 붙여 만든 것으로 아들인 정학연, 정학유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담겨 있다. 다산이 유배 생활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을 무렵 부인 홍씨는 시집 올 때 입었던 붉은 치마를 강진에 내려보냈다. 하피란 중국 당나라 시절 신부들의 예복을 의미하는데 문자 그대로 직역하자면 붉은 노을빛 치마를 뜻한다. 다산의 부인 홍씨는 왜 노을빛 치마를 남편에게 보냈을까? 그 답은 다산이 하피에 써내려간 시 구절에 있지 않을까?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를 보내왔네. 천리 먼 곳에서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네. 오랜 세월의 붉은 빛은 바랬는데 늙은 내 모습 같아 처량하도다. 재단하여 작은 서첩을 만드니 자식들에게 줄 글귀 두서없이 몇 자 적었다네. 바라건대 어버이 뜻 잘 헤아려서 맘에 깊이 새겨두고 살아가거라. 부인 홍씨는 남편을 먼 유배지에 보내놓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다 병이 들었다. 다산과의 상봉이 아득해지고 몸은 아프니 시집 올 때 입었던 붉은 치마를 보내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100년 해로를 약속하며 혼례를 올렸던 다산과 부인 홍씨지만 천리 먼 곳에서 그저 같은 달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했다. 때로는 타의로 인해 반려의 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벌어진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진실한 마음만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살아가며 굳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반려를 얻을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진정한 반려를 만나는 일은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요즘에는 반려의 범위가 넓어졌다. 전통적 의미의 반려, 즉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으며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함께 지내는 동물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컴퓨터 게임조차 반려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내가 반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합법의 영역 안에 속하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세상 그 무엇이든 반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너나 장자도 누군가에겐 인생의 반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고전이야말로 멋진 반려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바가지 긁는 일도 없고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지도 않으며 뭘 사달라고 조르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방 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는다. 그저 얼굴을 마주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 내게 웃는 낯을 보여주고 언제나 자신의 품 안에 재미, 감동, 지혜를 감추고 있다가 보여준다. 아무렴 고전이야말로 최고의 반려가 아닌가. 반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당신도 소중한 반려를 얻게 된다.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는 없다. 날씨가 1년 중 가장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너, 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구 잘 사귀라고 다투어 말한다. 교무실에 불려온 어머니들의 레퍼토리는 마치 사전에 서너 차례 회의를 거치고 합의라도 한 것처럼 한결같다. 우리 애가 원래 심성은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자기 변명과 운명의 장난을 원망하는 스토리가 그것이다. 명심보감 교우편에서는 친구를 이렇게 표현한다. 더불어 술 마시고 음식을 나눌 때 친한 벗은 1000명이나 있지만 위급하고 어려울 때 돕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고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남녀에게도 최소한 4계절은 함께 겪어보라고 권한다. 여행을 떠나보라는 충고도 흔하다. 한여름의 무더위나 엄동설한도 겪어보고 타지에서 왕왕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고생도 맞닥뜨려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음양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남녀 사이도 이럴진데 하물며 교우 관계는 어떻겠는가. 송나라의 학자 진원정은 진정한 벗을 만나기 어렵다는 진실을 이렇게 표현한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추사 김정희는 비바람 몰아치는 제주의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다. 덕분에 그는 진정한 벗이 누구인지 가늠하게 되었다. 몇 해 전 한 독지가가 세한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화제가 되었다. 세한도는 추사가 자신의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이다. 그림도 유명하거니와 꽤나 긴 추사의 발문이 압권이다. 사마천은 말했다. 권세나 이익 때문에 벗을 사귀는 경우에 그 권세나 이익이 바닥나면 교제가 멀어지는 법이다. 그대 역시 세 속의 거친 풍조 속에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어찌 그대는 권세가와 재력가를 쫓는 세 속의 풍조로부터 초연히 벗어나 권세나 재력을 잣대로 삼아 나를 대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렸는가? 공자가 말했다. 날씨가 1년 중 가장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철을 통해 늘 잎이 짖지 않는 존재다. 엄동이 되기 이전에도 똑같은 소나무와 잣나무요. 엄동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는 소나무와 잣나무다. 그런데 성인께서는 유달리 엄동이 된 이후에 그것을 칭찬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대하는 것을 보면 내가 곤경을 겪기 전에 더 잘 대해주지도 않았고 곤경에 처한 후에 더 소홀히 대해주지도 않는다. 내가 곤경에 처하기 이전의 그대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겠지만 내가 곤경에 처한 이후의 그대는 역시 성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하도다. 세한도 발문. 제주에서 위리안치 중이던 추사는 두 가지를 두려워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요. 지적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신세가 바로 그 둘이다. 조선의 땅 끝으로도 모자라 바다 건너 제주까지 귀양 온 추사이기에 거친 풍랑을 헤치고 금부도사가 새로이 도착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금부도사가 제주까지 다시 올 일이야 사약을 내리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말발굽 소리 하나에도 추사는 두려움에 떨었다. 위리안치는 주로 중죄인에게 가해지는 유배형 중 하나다. 죄인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귀양간 배소의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심었는데 실질적 효과보다는 이 죄인과 교류하지 말라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 그 와중에도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배우고자 하는 추사의 욕망은
죽음의 두려움만큼이나 억셌다. 허나 대역주인과 교분을 유지하려는 친구도 없었고 더군다나 청나라에서 구해온 귀한 서적을 제주까지 내려주는 지인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이상적만은 추사의 수많은 지인들과 달랐다. 스승의 지적 목마름을 10분 이해했고 세상의 눈초리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12번이나 청나라에 다녀온 출중한 역관이었는데 청나라에서 어렵사리 구한 만학집, 대운산 방문고, 황조경 세문편 등 수백 권의 책을 제주로 내려보냈다. 지금에야 중국 물건 하나 제주로 보내는 것이 일도 아니지만 당시 여건에서 수십 권의 책을 제주까지 실어보내는 일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다. 추사는 제주에서도 궁벽하기로 손에 꼽는 대정 땅 가시울타리 안에서 이상적이 보내준 귀한 서적을 읽고 또 읽었다.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나 안견의 목류도원도와 비교하자면 세안도는 그저 평범한 그림이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 일견 조악해 보이기까지 한다. 얼핏 보면 그림의 문외한인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라고 착각할 정도로 분놀림이 단조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후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이유는 세안도에 담긴 사연과 발문 때문이다. 훌륭한 문인화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기 마련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나는 자연인이다의 삶을 좇아야 하지만 가만 보고 있노라면 첩첩산중의 자연인들조차 종종 상처에 아파한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배신이나 배반으로 인한 상처를 피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괴로워진다. 왜냐? 마치 숨 쉬지 말고 살아 라는 명령처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통과 번뇌의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상처는 마치 우리가 들이쉬는 들숨과 내뱉는 날숨처럼 우리의 삶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오늘의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번뇌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처는 필수 불가결하다.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차피 상호간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배신이나 배반을 삶의 이유로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이다. 상처가 두려워 탱자나무 가시덤불 안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공이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능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타인을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능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자공아, 그것은 내 능력이 미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논어 공야장. 자공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소망을 밝히며 동시에 자신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자는 결단코 그런 일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자공이 누구던가? 공자가 가장 아끼는 3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 수완이 탁월해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역임했다. 게다가 장사에도 비범한 재능을 지녀 천금을 쌓아둘 정도로 거부가 되었고 공자 일행의 신선한 유세 여정 가운데 재정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 제자이기도 하다.
때로는 자공이 공자보다 낫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특출나게 잘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남에게 모함받지 않거나 남을 모함하지 않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진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놀랍게도 공자는 이토록 현실적이다. 남과 더불어, 남과 부딪히며 남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나 역시 그런 모지락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한다. 그게 세상의 이치요, 삶이 굴러가는 원리다. 인간관계로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세안도를 찾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추사와 이상적의 멋진 교류가 일상 다반사였다면 세안도가 이토록 큰 명성을 얻고 문인화의 최고봉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을까? 앙상한 소나무 가지 넘어 슬그머니 따뜻한 위로의 빛 한 줄기가 나에게 찾아온다. 이제 그만 용기를 내어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야겠다. 뒤통수 맞지 않는 인간관계는 세안도만큼이나 드물다. 성장하는 사람의 비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논어, 위령공. 여느 부부들처럼 아내와 종종 부부싸움을 한다. 다툼의 이유는 대개 너무 사소하고 치졸해 차마 이 지면에 올릴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성인 둘이 만났는데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부부싸움은 디폴트 값으로 인정해야 한다. 살아가며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화해의 방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싸움의 이유가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그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싸움은 금세 잦아든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사과의 타이밍이다. 아내가 잘못한 싸움은 쉽게 끝난다.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잘한다. 반면 나의 잘못으로 벌어진 싸움은 대개 장기전으로 비화한다. 선선히 사과할 줄 모르는 나의 옹졸함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늘 핑계를 찾는다. 어떻게든 나의 과오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꼼수를 들이밀며 뻔뻔하게 구니 싸움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른다. 나는 한 번 저지른 내 잘못을 덮기 위해 엉뚱한 논리를 들이대고 그 논리를 다시 정당화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연발한다. 이 얼마나 한심한가. 나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다. 공자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실천한 셈이다. 지금부터는 공자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인물의 행적을 잠시 따라가 보겠다. 중국 최고의 시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열의 아홉은 시선 200이나 시성 두보를 꼽는다. 시의 신선과 시의 성인 가운데 건곤일척의 승부를 가린다면 당신의 선택은 누구인가? 술과 낭만과 인생의 덧없음을 자연에 기탁해 노래한 200에게 한 표를 던지려는가? 아니면 당대 민중의 고통을 예리하게 벼린 시어로 위로했던 두보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20살 혈기왕성하던 나는 사회파 시인 두보를 흠모했지만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내게는 이태백의 시어야말로 설렘을 선사하는 보물이다. 세상과 삶의 이면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동시에 독자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백의 시는 중국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후주 유선을 부탁하고 숨을 거둔 백제성에는 조발 백제성을 아로새겼고 이백 자신의 고향 사천성의 성도에는 촉도난을 남겼다. 중국 곳곳에 이백이 남긴 시어와 그가 흩뿌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압권은 단연 황학루가 아닐까. 황학루는
장강과 그 최대 지류인 한수가 만나는 호북성 무한에 위치해 있다. 삼국지 시대에 오나라에서 군사용 막루를 세운 것이 그 전신이요. 그 이후에는 장강을 따라 움직이는 장사치들과 관리들이 반드시 들러 잔치를 벌이고 놀던 이름난 누각이 되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도시가 되었지만 본디 무한은 우리에게 크게 알려진 도시는 아니었다. 허나 중국에서는 예부터 북경, 소주, 불산 등과 더불어 천하사취라 불릴 정도로 상업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였다. 천하의 물자와 사람이 모인다는 천하사취 네 도시 가운데 중국 본토의 중심에 자리한 무안인지라 9개의 성과 통한다는 의미로 구성통구라 불린다. 그러니 그 번화한 무안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명소, 황학루 위에서 얼마나 많은 시인 묵객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었겠는가. 최호 또한 그 많던 시인 묵객 중 하나였고 그가 지은 시는 황학루를 노래한 수많은 절창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그의 시를 이해하려면 황학루에 얽힌 전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옛날 옛적 황학루 근처에 신씨 부부가 운영하는 주막이 하나 있었다. 하루는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찾아와 술을 내어달라고 청했다. 마음씨 착한 부부는 돈이 없어 보이는 행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술상을 내어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노인은 거나하게 취해 돈도 내지 않고 주막을 나섰으며 이후에도 종종 들러 공짜 술을 얻어먹고 갔다. 신씨 부부는 적선한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노인에게 술상을 차려주었는데 몇 달이 지나자 노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돌을 닦기 위해 멀리 떠나오. 그 전에 밀린 술값을 갚으려 하니 귤껍질을 구해주시오. 노인은 주막 담벼락에 마치 뱅크시라도 되는 양 귤껍질을 붙삼아 누런 학을 힘차게 그렸다. 주막의 술꾼들이 박수치며 노래하면 저 누런 학이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오. 어설프고도 허황된 말을 당당하게 남기고는 노인은 부부를 떠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과연 그의 말대로 벽에 그려진 학은 손님들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고 주막은 진기한 구경거리를 보려는 술꾼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다. 덕분에 신씨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나갔던 노인이 돌아와 퉁소를 불어대자 누런 학이 벽에서 튀어나와 노인을 태우고 날아갔다. 놀라운 광경에 넋이 나간 신씨 부부는 노인이 신선이나 도사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에게 큰 복을 내려준 신선을 기념하기 위해 누각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황학루다. 옛사람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리고 텅 빈 이곳엔 황학루만 남았네. 황학은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은 천년 세월 동안 유유히 흐르네. 맑은 강 또렷한 한양의 나무들, 향기로운 풀 우거진 앵무주. 날은 저무는데 내 고향은 어디인가. 안개자욱한 강가에서 나그네는 시름에 겨워 어찌할 바 모르네. 등황학루 최호. 이백은 젊은 시절부터 천하의 절경을 찾아 돌아다니며 시심을 쏟아내고 있었으니 황학루가 그의 시야를 비껴갈 리 없었다. 이백이 황학루에 올라 붓을 휘두르며 시를 짓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최호의 시를 가져다 보여줬다. 이백은 한참을 탄식하더니 끝내 붓을 거두었다. 내가 눈앞에 이런 절경을 두고도 시를 짓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앞서 최호의 시가 있기 때문이다. 천하의 이백이 깨끗하게 승복한 것이다. 덕분에 최호의 시 등황학루는
당대 이후 최고의 율시로 꼽힌다. 황학루 옆에는 200의 고사를 기리는 각필정이란 부속 건물이 있다. 말 그대로 붓을 꺾은 200의 결단을 흠모하며 지은 정자다. 황학루도 황홀한 건축물이지만 그 숨겨진 사연을 안다면 각필정이야말로 더욱 향기로운 건축물이 아닐까. 이미 당대 최고 시인의 반열에 오른 200이 누군가의 시를 인정하고 같은 주제로 더 좋은 절창을 끌어낼 수 없다고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니,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태어나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도 채우면서 성장해 간다. 허나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과오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는 드물다. 끝장이다. 나는 아직 자기 잘못을 보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꾸짖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논어 공야장. 공자 역시 실수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토한다. 하여 실수나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갈고 닦아 도착해야 할 지향점이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무조건 나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면 발전은커녕 한바탕 고꾸라지기 십상이다. 공자는 3천여 제자를 거느린 시대의 스승이었지만 종종 자신의 잘못을 선선히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자가 제나라를 방문했지만 재상 안영을 만나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다. 자공이 그 이유를 묻자 공자가 답했다. 안영은 새 임금을 섬기는 동안 높은 관직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으니 그의 사람됨이 의심되어 만나지 않았노라. 스승과 제자가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안영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비록 새 임금을 섬겼으나 오직 나라를 위한다는 충심으로 임하였는데 어찌 만나보지도 않고 교활하게 처세하여 권세나 쫓는 인물이라고 폄하하느냐. 안타깝도다. 안영의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안영은 사람들과 잘 사귀어서 오랜 시간 지나도 사람들은 그를 공경한다. 논어 공야장. 안영은 영공, 장공, 경공, 새 임금을 섬기며 제나라를 중흥시킨 명재상이다. 제갈공명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외치와 내치 모든 방면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의 화려한 언변에서 화의부동, 남귤북지, 양두구육, 의기양양 등의 고사성어가 쏟아져 나왔다. 넘치는 기백과 해양 넘치는 말솜씨로 자신이 섬기는 임금은 물론이요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 설복시키는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보여줬다.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안영이 지금 살아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마부가 될 것이다 라며 안영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했다. 3대 50년에 걸쳐 재상으로서 제나라를 주무른 안영이다. 그의 경력을 가늠하고 공자는 곡하가세하는 아첨꾼으로 평가절하했다. 5대 10국 시기 다섯 왕조 11명의 황제 밑에서 재상을 지낸 풍도와 비슷한 부류의 인물이라 여긴 것이다. 풍도는 구양수에게 뻔뻔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마광에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신의 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비록 처음에는 오해하던 공자였지만 이내 안영의 충심을 파악하고는 자신의 실수를 곡진하게 사과했으니 진정한 성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선선히 사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반영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는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줄 수 있는 잣대다. 시를 짓는 능력에 있어서 이백은 스스로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단단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었기에 이백은 황학루를 주제로 짓는 시만큼은 초호의 절창을 이기지 못한다고 시원하게 인정한 것이다. 인정과 포기,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거머쥔 허준이 교수는 수상의 비결로 포기를 힘주어 말했다. 수학자 허준이는 리드 추측, 로타 추측 등 오랜 수학계의 난제를 여러 개 해결했다. 이토록 놀라운 업적을 세운 수학자는 후학들에게 한마디 남겨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학자 본인의 역량 부족이나 인류 발전의 한계로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작정 끈기 있게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간 수학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끔은 적당히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위대한 수학자는 포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놀랍지 않은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태도는 허준이나 이백처럼 일가를 이룬 대가들에게서나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다. 그러니 인정과 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인정하며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진실의 언어는 단순하다. 철학자 세네카의 표현이다.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진솔하게, 내가 남보다 못났으면 부족함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태도야말로 진실한 자세다. 화려한 수사나 과장을 뒤로하고 늘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아내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아내라고 늘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내는 알면서도 져줄 수 있는 아량을 갖춘 것이다. 요즘은 나도 바뀌었다. 아내로부터 많이 배우고 깨달은 덕분에 사과도 잘하고 인정도 잘한다. 하여 내 인생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된 듯하고 내 삶이 전보다 편안해졌음을 느낀다. 사과하고 인정할 줄 아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행복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미덕이다. 단언컨대 시를 사랑하는 후세의 그 어떤 독자나 문학평론가도 이백이 최후보다 못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백은 그저 황학루에 관한 시를 깔끔하게 포기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준 것이니 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진리라며 살지는 않았는가. 존 스타인백. 네, 어떠셨어요? 오늘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의 힘, 삶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버티게 하고 또 단단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사실 표지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읽진 않았지만 40 삶의 무기가 되는 고전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 이제 40을 겨냥한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40이 부록이라 그래서 이미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어디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나이겠지만 지금은
예전과 또 다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고전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 읽기로 인해서 좀 더 이 내용들의 고전에 친숙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